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먼저 그 연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그런 후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 보도 자료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요.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의 일부 내용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먼저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 연혁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요, 2002년 12월 3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정되었습니다. 바로 2002년 12월 30일 이전에 작성된 표준계약서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2002년 법제 개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결되겠죠. 사실상 실효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표준계약서는 2002년 12월 30일 이후에 작성된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처음으로 가서 순서대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표준계약서가 2011년 10월의 서울특별시 정비사업공사 표준계약서입니다. 바로 이 계약서 안에 담겨 있는 일부 내용을 이렇게 인용해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두었습니다. 2000년 주택건설 촉진법, 바로 2000년이라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바로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부서이죠. 국토해양부가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계약서가 있긴 하였습니다만,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2002년 법제 개편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실효되었습니다.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합과 시공자가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분쟁의 요인을 그 안에 많이 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2000년에 작성 보급한 표준계약서가요, 2015년, 2010년, 심지어 2020년에도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되어 왔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2011년 10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서울특별시에서 제대로 된 표준계약서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로 국토해양부가 작성하여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그것을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4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작성, 배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약서의 명칭을 보시면은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서울특별시의 경우의 명칭은 공사표준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명칭은 표준공사입니다. 어때요? 예,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서울특별시에서도요, 2024년 3월 15일 전면 개정된 표준공사 계약서를 내놓습니다. 이때의 명칭은 국토교통부의 명칭과 동일한 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일부 내용을 이렇게 인용해 왔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로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2번에 있는 것이죠. 의 내용을 반영해 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혼자서라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제 표준공사계약서의 연혁에 관하여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두 번째 내용,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보도 자료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면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 여러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고요. 그중 첫 번째 화면의 내용입니다. 이는 보도자료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합니다. 자, 이 보도자료의 배포처는 국토교통부이고요. 그 배포일은 2024년 1월 23일입니다. 그 제목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이고요. 그 부제는 공사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공사계약 내용을 개선, 보완하였다는 것이고요. 23일 지자체에도 배포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도 말입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순서대로 정리를 이어갈게요.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말이죠. 정비조합과 시공사의 법령에는 시공사라는 용어 대신에 시공자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시공자라는 용어, 물론 같은 의미를 지니는 표현들입니다.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그럼 지자체에서는 따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서울특별시는 자기 것을 이걸 바탕으로 하여 따로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이러한 정비사업 표준 계약서는 말입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 공사 계약서 주요 내용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 2, 3으로서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네 번째의 주요 내용을 추가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주요 내용에 관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말입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마련입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다음 화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주요 내용이 추가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밝혀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공사비 세부 구성 내역이 없습니다. 공사비 세부 구성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향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정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겠죠. 어때요? 이런 내용은 신문 방송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기존에 있었던 사례에 관하여 요약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조합이 A 등급 자재를 요구하게 될 때 말입니다. 총액 계약 위주로 계약을 한 경우 시공사는 당연히 당초 총액 공사비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이유로서 수십억 원을 정액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정액이 적정한지 그 판단이 곤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러한 내용 신문 방송을 통해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이로 말미암아서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은 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쉽게 말하면 도장 찍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하여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산출 내역서에 관한 규정은요, 나중에 공사계약서의 첫 번째 면보다 더 구체적으로 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3페이지의 부침 서류, 즉 첨부 서류에 제9호
재고 이런 거 안 적어도 됩니다. 곧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바목에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제6조 및 제8조, 제6조 및 제8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 말씀드리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조합이 기본 설계 도면을 제공하여야 시공사의 산출 내역서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을 할 때 품질 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시공사가 입찰 참여 당시 조합에 제안하는 마감재 설비 등의 명확한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서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에 표준 품질 사양서 양식을 별도로 첨부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요 내용에 관하여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라는 것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마련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 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하여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례를 아래에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공사 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만 함으로써 분쟁의 원인을 그 안에 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들은 보도자료 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보도자료 두 번째 화면 내용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도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줄여서 이에라고 적어둔 것이죠. 설계 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하는 등이다라고 밝혀두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다음 화면에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두고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세 번째 주요 내용 정리할 차례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네 번째 주요 내용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정비 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하여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산정 기준일부터 실착공일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한다라고 기존의 계약서들에서는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단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 상승에 의한 공사비 정액을 배제한다라고 규정해 둠으로써 분쟁의 씨앗을 그 속에 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렇게 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의 문제점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건설 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이제 개선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 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하여서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를 비목군, 이때 비목군이라는 것은 비는 비용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목이라는 것은 항목을 나타내고요. 군이라는 것은 물이 군자죠. 그래서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둔 물으로서 예를 들어 보자면요. 노무비라든지 경비, 재료비 등으로 나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 지수를 적용하여 공사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대단히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원칙적인 방식이고요. 그 아래의 내용은 바로 예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방식을 취할 때는 당연히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시에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에 대단히 불리한 것 아닙니까?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후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 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그럼 직접공사비만 남게 되겠죠. 직접공사비 대개 70% 내외요. 그럼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률에서 0.7을 곱할 테니까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계약을 하신다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말입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당연히 착공 이후에도요. 특정 자재 가격이 약간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폭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서 시공자의 지나친 손해를 강요하는 그런 것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두겠다는 겁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제로서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는 보도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많이 접해 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개선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합도 지나치게 손해를 강요받아서도 안 될 것이고요. 시공자 또한 지나치게 손해를 강요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의 일정 비율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의 경우에 있어서 반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것에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 기타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타를 한글로 풀이하면 그 외가 되겠죠. 그 외에도 정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집안을 파는 공사 등이죠.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 조사서와 달리 시공사가 정액을 요청하는 경우 정빙 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정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정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하였다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토목공사비는요, 전체의 공사비 가운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은 혼자서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 정리하고요. 보도 자료에 관련된 세 번째 화면, 즉 마지막 내용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보도 자료와 관련된 세 번째 화면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정리하였던 주요 사항에 관하여 도표 처리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칸에는 그 구분이, 두 번째 칸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식, 세 번째 칸에는 개선책, 네 번째 칸에는 관련 조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이 바로 공사비 산출 근거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주요 내용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문제이었고요. 세 번째 주요 내용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기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산출 근거입니다. 현행, 즉 기존의 사례는요, 공사비 총액만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아래 있는 내용도 앞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개선책으로는요, 공사비 총액 명시에 더하여 뿐만 아니라 산출 내역서 또는 품질 사양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해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앞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비 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하여서는 계약서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6조 제3항에는 말입니다. 시공사의 이행 범위와 공사 범위죠. 조합의 이행 범위를 명확하게
해 두었다는 겁니다. 전자의 것은 공사비에 포함된 범위고요. 후자의 것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조합이 따로 그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행 즉 과거에는요 상호 협의하여 공사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있는 예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개선책으로는 설계 변경 시 추가되는 품목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그것이 기존 품목의 단순 정감인 경우, 기존 품목이나 규격 등이 상이한 경우, 신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입니다. 먼저 기존 품목의 단순 정감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내역서상 단가를 조금 살을 붙여 이어갈게요. 그대로 바꾸지 말고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요. 기존 품목이나 규격 등이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기존 단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에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고요. 단지 신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라면 말입니다. 가격 정보지상 설계 변경 시점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해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계약서 제23조 제1항에 규정해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23조 제2항에는 말입니다. 조합의 요구 등 시공사 기획이 아닐 경우 없을 문자이죠. 아닐 경우 신규 품목 추가되는 경우에 준하여 공사비 조정 등을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율을 적용하는 것 및 착공 이후 물가 반영을 배제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라면 혹은 현재의 방식이라면 그 개선책으로는 말입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개선책으로는 지수 조정률 방식으로 물가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예외적으로 협의 시에는 건설 공사비 지수를 적용시킬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계약서 제24조 제1항에 규정을 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24조 제3항에는 말입니다. 착공 이후에도 일부 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는 물가 반영을 허용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공사비 검증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의 계약서에는 공사비 검증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많은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공사 계약서에는요 그런 검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일정 비율 이상 정액되는 경우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고 검증 결과를 총회에서 공개한 후 정액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계약서 제8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을 해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에 대한 자구 해결 방식은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은
개선 사항에는 규정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계약서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도 자료에 관한 정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표준공사 계약서 자체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세 번째 내용,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자체에 관하여 요약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면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 여러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화면 내용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의 1페이지에 있는 바로 표지입니다. 2024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것이다 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표준공사계약서의 이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공사 계약서라고 적어두고 있고요. 2번에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이라고 적어두고 있고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은 제1장부터 제10장까지 제1조부터 제65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조항을 확인하셔서 그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핵심 내용 위주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두 가지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에 관하여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공사 계약서라는 제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가 제시되어 있고요.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혼자서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9호 부침 서류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제9호 바목 때문에 말입니다. 제9호 바목 앞서 말씀드렸던 산출 내역서 일부가 부침 서류로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제6조 및 제8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앞서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 또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사 계약서의 부침 서류로서요. 앞에서 보았던 두 번째 내용, 공사 계약 일반 조건 한부가 부침 서류로서 첨부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공사 계약 특수 조건 한부가 그다음 다목에서는요. 입찰 유의서 한부, 라목에서는 입찰 제안서 한부, 마목에서는 설계서 한부, 바목에서는 산출 계약서 한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이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릴게요. 이와 같은 부침 서류가 첨부되어야만 다음에 공사비 정액을 하는 계약서 변경이 이루어질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막연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있어 심하게 충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6조 그리고 제8조에 다시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정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 화면과 연결되는 도급인이 누구이며 수급인이 누구인지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의 일부 개정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일부 개정되어서 2025년 11월 14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제2025-4485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에 대해서는요, 부칙 제1, 제2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정리를 해드릴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정말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예고드렸던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의 제1조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요. 혼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혼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도급인이라는 것은요, 건설공사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를 건설 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 즉 넘겨주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넘겨받는 자는 당연히 수급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다음에 이어지는 일부 내용은 편의상 생략을 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제6조입니다. 공사계약 금액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그 내용입니다. 제1항입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 특례 제한법상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공사계약 금액은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둠으로써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제거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래 주 1, 주 2가 제시되어 있는데 유용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항입니다. 수급인이 제1항의 공사 계약 금액으로 부담해야 하거나 시공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더 쉽게 말하면 제1호부터 다음 화면까지 제19호까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요, 시공자가
시공자가 공사비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따로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공사 등 말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혼자서라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총 19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말입니다. 공사 계약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렇다면 이것은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도급인 및 도급인의 조합원이 부담해야만 할 것들에 해당하겠죠. 혼자서라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이니까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7조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부침 서류와 관련이 있는 흔히 첨부 서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요. 첨부 서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요. 혹은 별첨 서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8조 계약문서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2011년 서울특별시 표준계약서에는요. 제8조가 제6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4년 국토교통부의 계약서와 2024년 서울특별시 계약서에서는 제8조로 변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문서 등입니다. 제8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걸 다 챙겨 두셔야만 다음에 분쟁을 줄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제1항입니다. 계약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만 덜렁 받아두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입찰 제안서, 홍보물 등 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에게 제출한 문서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설계서, 산출내역서 여기에 나타나 있죠. 이게 바로 제8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산출내역서 뿐만이 아니라 제8호 공사 공정 예정표 또한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들이 있다면 그 주들도 한번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말씀드릴게요. 이쯤 말씀드리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또한 중요합니다. 계약문서는 말입니다.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정관에 따라 총회대의원의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해당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해 둘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정리할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제8조를 정리하고 있고요. 제8조 제2항까지 정리를 하였고, 이제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정리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말입니다. 이 조건에서 정한 계약 일반 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할 때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 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나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4항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출한 산출 내역서 또는 품질 사양서를 검토하여 오기, 누락 등을 발견한 경우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수정 보완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5항입니다. 수급인은 최초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후 며칠 이내에 사업 성인을 덕한 설계도서와 해당 설계도서에 기초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도급인에게 산출 내역서의 적정성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6항입니다. 도급인이 승인한 산출 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제7항입니다. 제5항에 따라 수급인이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후 도급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 공고를 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제1항에 의한 검증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분양 공고 전까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제8항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에 따라 도급인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수급인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서류를 공사비 검증 요청 전까지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비 검증 결과가 통지된 이후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도 이미 소개해 드렸으니까 필요한 경우 그 목차를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